안녕하세요. 저는 시내21의 배동미 기자입니다. 시내21과 트위터 코리아가 함께하는 오늘 스페이스 방송은 6월 1일에 개봉하는 신작 한국 영화 카시오페아의 각본과 연출을 맡으신 신현식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영화 카시오페아는 서현진 배우가 연기하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딸 주인공 수진이라는 캐릭터랑 그리고 안성기 배우가 연기하는 수진의 아버지인 인우의 이야기인데요. 이혼 후에 변호사로서 또 엄마로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주인공 수진이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걸려서 기억을 잃어가면서 아버지 인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질병 그리고 가족 돌봄을 다룬 드라마 장르이면서도 신현식 감독 특유의 현실적이지만 않은 영화적인 순간이 담긴 작품입니다. 카시오페이아를 연출한 그 신현식 감독님 소개를 잠시 해드리자면요. 영화 동주의 각본을 쓰셨고 또 페어러브, 러시안 소설, 조류인간, 배우는 배우다, 프랑스 영화처럼 이런 많은 작품들을 연출하셨는데요. 충무로에서는 시나리오를 잘 쓰기로 유명한 감독이자 각본가이시고 그리고 또 제작자이십니다. 오늘 신현식 감독님을 모시고 카시오페이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주연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신현식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현식 감독입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그 감독님의 입으로 감독님에 대한 설명을,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꾸준히 안 쉬고 열심히 영화를 생산해내고 또 끊임없이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소중한 2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신현식입니다. 와, 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페이스를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카시오페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인터뷰에서, 앞서서 진행하셨던 인터뷰에서 카시오페아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아버지에게 새로운 양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 판타지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혹시 모녀, 모자 또는 뭐 부자 관계가 아니라 특별히 부녀 관계에 초점을 맞춘 계기나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셨나요? 전에 이제 페어러브라는 작품을 하면서 이제 안성기 선배님한테 굉장히 이제 어떤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제가 네네. 선배님께는 뭐 정말 좋은 작품으로밖에 뭐 보답할 수 없으니까 언젠가 꼭 좋은 작품을 선배님 모시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구상은 끊임없이 했는데 정말로 세월이 너무 빠르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 늘 뜻대로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머릿속으로 계속 아유 언제 선배님 좋은 작품으로 모셔야 되는데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그 부녀 관계를 구상을 했었어요. 왜 그랬나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일단은 이제 선배님이 이렇게 부성애가 드러나는 그런 캐릭터가 작품에 의외로 별로 없으시기도 했고, 음, 저는 딸이 있는데 네. 반대로 선배님은 따님이 없으시잖아요. 아드님 맞죠? 아드님만 두 분 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재밌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아들은 이제 선배님한테 익숙하고 음, 뭐 익숙해서 흥미가 없으실 수도 있고 기왕 영화에서 경험을 할 거면 현실에서 못 해보신 관계가 더 좋지 않을까? 약간 음, 그런 게 좀 저한테 작용을 했었을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이유를 계산하고 뭐 구상을 해오고 그랬었던 건 아닌데, 지나고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 감독님이 얼마나 안성기 배우님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출발하셨는지 알 수 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제가 네, 한번 드리려는데요. 네, 이 작품의 시작에 물론 안성기 배우님도 계셨지만 또 감독님께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보셨던 그 낸시 마이어스 감독의 인턴이라는 영화도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는 네, 이제 영화 감독님 이번에 카시오페아를 보면서 어 토니 에드만 같은 작품이나
뭐 음, 최근에 알츠하이머 환자를 묘사하는 대목이 굉장히 신선했던 더 파더 같은 작품, 안소니 홉킨스 배우가 나오는 더 파더라는 영화가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감독님께서는 특별히 인턴에 꽂히셨던 어 계기도 궁금하고 어떤 점이 인상적이셨는지, 뭐 혹시 참고가 된 다른 작품도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사실 그 영어 공부를 위해 턴만 본 거는 아니고 다른 작품들도 보는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이 인턴 같은 작품을 하려고 했던 건 절대 아니고 뭐 카시오페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상관없는 작품인데 이상하게 그 작품에서 유난히 그 로버트 드니로 선생님의 어떤 동작이나 표정이나 투나 이런 게 자꾸 안성희 선배님이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전부터 안성희 선배님하고 작품을 하면 이런 그 부성애가 좀 드러나는 작품을 해야지 하면서 이제 다른 작품들도 구상을 했었는데 이제 또 생각을 하다가 또 다른 일에 바쁘면 또 까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작품에서 유독 그 로버트 드니로의 어떤 뭐 스타일, 말투, 헤어, 눈빛, 표정 그런 게 자꾸 보다 보면은 안성기 선배님이 전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볼 때마다 이제 까먹고 있다. '그래 선배님하고 그런 작품 또 생각을 해야지. 내가 마음속에 생각만 하고 벌써 10 년이 지났는데.' 예 그렇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 작품의 어떤 그 작품의 본질적인 것에 영향을 받거나 그런 그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로버트 드니로를 볼 때마다 잊고 있었던 그 안성기 선배님의 모습들, 선배님하고 작품을 한번 또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자꾸 다시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음.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그 인턴에서 음. 로버트 드니로가 보여주는 캐릭터가 은퇴를 했지만 음. 다시 어떤 아르바이트, 인턴처럼 어 NSA라는 젊은 CEO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 네네. 인물이 굉장히 담백한 기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모에서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분명히 세대 간의 차이와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 관계인데 그 관계도 거기서는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죠. 네 애네 그쵸. 해서웨이와 로버트 드니로가.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더 뭐랄까 쪼끔 좀 쪼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드라마적인 이게 인물 구성과 관계였고 카시오페아에서 부녀 관계는 와 인간관계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완전 반대죠.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이 부녀 관계도 사실은. 네. 뭐 이 부녀뿐만이 아니고 여기 사실은 이제 안성기 선배님하고 이제 서현진 씨하고 주예림 양 이렇게 3 대가 나오는데 사실은 3 대가 아니에요, 그 영화에. 그러니까 안성기 선배님이 어머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극 중에서 대사에서 대사로 극중에서 네. 자기 엄마가 서로 끊임없이 빚을 빚을 지고 빚을 갚아주는 거니까 인생을 살면서 억울해하지 말라 이런 얘기 그렇게 자주 하셨다. 그러니까 그 안성기 선배님도 본인의 어머님한테 받았던 양육의 결과에 영향을 받고 사실 그걸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근데 그 관계들이 사실 이 4대에 걸쳐서 나오는 이 관계들이 완벽하게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거나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 양육의 목적은 자녀의 독립인데 그 자녀의 독립의 결과를 어, 보여주는 양식이 안성희 선배님이나 서현진 씨나 예림 양이나 이 3대에 걸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은 사실 다 다르거든요. 예, 그 사실은 인터넷에 보여주는 그 관계하고는 사실은 제가 의도하고 얘기하고자 했던 가족 간의 관계, 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인간관계를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묘사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음. 다른 맥락이라는 생각은 해요. 음.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께서는 음. 카시오페아가 어떤 얘기일까 그럼 더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카시오페아 이야기를 하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바로 서현진 배우가 연기한 수진이라는 캐릭터죠. 그래서 그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을
가진 것을 알게 되는 인물인데요. 그런 일을 묘사하고 또 감독님께서 연기 디렉팅을 하시기 위해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수진 역을 연기한 서현진 배우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그리고 감독님께서 이 병을 묘사함에 있어서 유의하신 부분이라든지 노력한 방식들 무엇일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카시오페아에 묘사되는 다양한 어떤 모습들, 증세들 이런 것들이 아주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근데 이 알츠하이머라고 해도 환자들마다 사실 상황이 다 다르고 증세도 다르고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그 환우 가족들의 상황도 사실은 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거를 어떻게 묘사한다고 했을 때 그게 누군가에게 어떻게 상처가 될지 전혀 가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솔직하신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서현진 씨하고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 하나, 말 하나, 어떤 행동 하나, 묘사를 뭘 했는데 딱 한 카트 때문에도 누군가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네네.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병의 증세를 갖고 있는 환우분들이 알츠하이머가 아니어도 다른 병의 환우분들 혹은 환우 가족분들이 봐도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정답이 없는 거잖아. 이게 이렇게 우리가 묘사한다고 해서 안전해라는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최대한 신경을 곤두서서 이제 서현진 씨하고 현장에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묘사해도 괜찮을까 아닐까를 끊임없이 체크를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서현진 씨한테는 너무나 과도한 정신적인 짐이 되는 그런 역할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도 힘든 역할이지만 뭐 정말 이렇게 조금 뭐 한 호흡 하나라도 조금 쉬어가는 카트나 씬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씬은 정말로 그 카센터에서 이렇게 차가 내려오는 장면 그 정도 빼고는 현진 씨가 그 모든 묘사에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섬세하게 서로 저하고 체크를 하면서 찍어야 되는 작품이어서 네. 좀 힘든 역할을 했죠. 네, 제가 감독님 말씀하신 걸 살짝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맥락일까 약간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하신 서현진 배우가 변호사였거든요, 원래 직업은. 그러면 엄청, 지적인 활동을 하고, 변론을 해야 되고, 말과 글로 싸워야 하는 사람인데, 기억을 잃어간다는 거는 어쨌든, 기억력이 계속 쇠퇴되면서, 어떤 자신의 일에 있어서도 놓아야 되고, 그러면서 생활에서도 약간 변화가 생기고, 아까 카센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차와 관련된 이슈가 생겨서 카센터에 들르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거기서 약간 편안하다고 말씀하신 게 모든 면에서 어떤 액션을 하게 되면, 뭐 아버지가 리액션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서현진 배우가 어떤 액션을 하면 상대방이 리액션을 하는 장면으로만 모든 영화의 장면이 구성되어 있는데, 카센터에서는 사실 카센터에서 차가, 이제 수리를 마치고, 뭐 이렇게 내려오니까 차가 처음 액션을 하는 장면에서 리액션을 하는 서현진 배우의 연기를 볼 수 있어서 약간 쉬어가는 장면? 그 외에는 진짜 기계가 거의, 연기하는 네, 장면이죠. 거의 서현진 배우가 어떤 변화를 겪고 액션을 하게 되는 걸로 구성된 영화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힘든 역할이었어요. 네. 자, 그러면 알츠하이머 환자분들과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시사를 통해서 영화를 관객보다 더 먼저 미리 보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환자분들과 가족분들 미리 보신 분들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하셨는지 감독님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현재까지 저희가 그 알츠하이머 환자분 혹은 그 가족분들을 따로 모아서 시사를 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여러 차례 이제 시사를 하면서 조금 놀랬던 거는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저한테 따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바로 저번 주에 이제 요양원에 어머님이 가셨다. 뭐 누가 가셨고 누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그 보러 오신 관객분들 중에 네. 실제 환우분들이 저는 이제 뭐 그거를 예상하고 초대하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꽤 많으셨고 이제 그분들은 다 이제 뒤에서 저한테 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많은 말씀들 하셨죠.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큰 위로는 영화를 보고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얘기들이었고 그 영화에서 묘사됐던 것들을 사실 제가 뭐 막 이제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누군가의 사례를 쓰려고 뭐 묘사하고 막 그랬던 건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이게 실제 환우 가족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 저번 주에 우리 어머니가 산 하나 넘으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다행히 어머님을 찾았다. 어머님이 돌아오셨고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실제로 그 영화를 보시고 그런 거를 얘기하시고 또 본인들을 얘기하면서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하시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게 환우분들하고 이제 환우 가족분들한테 혹은 이제 꼭 알츠하이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오랫동안 투병하시는 분이 이제 집에 있는 네네. 그런 가족분들한테는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짐을 내려놓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그리고 내 삶을 보상받고 싶고 하는 그런 그런 욕망,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생기는 죄의식도 있어요. 근데 네네.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반대의 감정인데 늘 같이 공존하거든요. 그 감정들이. 그 대표적인 캐릭터가 이제 영화에서는 준일이라는 캐릭터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이 많이 자유로워졌다. 그런 어떤 그런 종류의 죄의식에서부터 조금 자기가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많이 마음이 자유로워졌다 이런 얘기하면은 저한테 또 반대로 저한테 그렇게 작용해요.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그 창작자들은 늘 그런 딜레마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삶과 나의 고통과 나의 삶과 이런 것들을 결국에 영화에 쓸 때마다 창작자의 어떤 도덕적 딜레마 뭐 그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거나 그 실제 삶에 이렇게 순기능을 한다는 거를 목도하면은 창작자로서의 죄의식이 좀 많이 조금 자유로워져. 뭐 100%는 아니겠지만 예, 약간 긴 한숨을 내쉬게 되죠. 이렇게. 약간 졸였던 마음을 그래도 한숨을 쉬게 만드는 그쵸. 그런 순간들이 환우 예. 가족분들이 주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준일이라는 캐릭터는 그 환우 가족들이 여러 형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오랫동안 어머니를 간병하셨던 그런 네. 그 인우와 그 부녀가 아닌 다른 캐릭터를 언급해 주셨어요. 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감독님 오신다고 해서 저희 시네21과 한 인터뷰를 모두 찾아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감독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는 대사, 그리고 배우 연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각본을 쓰시니까 또 대사가 무기이시고 그리고 좋은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카시오페아에서 서현진 배우의 연기를 보면 그 말이 진짜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현진 배우와는 사실 호흡은 이번에 처음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되게 호흡이 좋다는 생각도 했고 또 서현진 배우가 이런 아픈 모습에도 불구하고 약간 본인의 그 얼굴을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준 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는데 서현진 배우의 어떤 작품을 보고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젊은 엄마이자 그리고 딸인 수진 역을 떠올리셨는지 궁금하고요. 서현진 배우와의 작업이 어땠는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오늘 서현진 배우님 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작품 때문에는 아니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연기를 잘하는 이제
여배우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도 납득을 시켜야 되고 엄마로도 납득이 시켜야 되고 딸로서 납득시켜야 되는데 특히 딸로서도 이게 이 카시오페아는 저는 이 영화의 구조가 리버스 육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는 정말로 그 안성기 선배님 품에 안겼을 때 정말로 아기처럼 보일 수 있는 여배우. 30대 중반인데도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는 여배우. 그리고 작품이 아무래도 좀 무거워 보일 수 있는 주제와 형식이다 보니까 그걸 조금 상쇄할 수 있는 질감을 가진 배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진 씨가. 그러니까 뭐 정말 연기 잘하시는 많은 뭐 배우분들 있지만 현진 씨가 하면은 그런 게 조금 그 현진 씨만이 갖고 있는 질감이 좀 너무 무겁거나 너무 하게 묵직할 수 있는 거를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이 카시오페아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동안 못 보여줬던 거를 이 배우가 이런 게 있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근데 그 모든 조건이 현진 씨였던 것 같아요. 그럼 방금 감독님이 말씀하신 이 배우에게 이런 면에 더 끌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어떤 지점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현진 씨가 영화를 거의 안 하셨어서 물론 이제 TV 드라마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쨌거나 카시오페아 같은 작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적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해오셨던 역할이나 작품들에서는 뭐 제가 정확히 예단하고 예상하고 이랬던 건 아니지만 무조건 그동안 현지 씨가 작품에서 보여줬던 이미지나 그 연기하고는 뭔진 몰라서 무조건 다를 거라는 확신은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동안 드라마 통해서 서현진 많이 봐오신 관객분들께서는 카시오페아에서 더 새로운 모습 보실 수 있다는 거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배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그 서현진 배우가 연기하는 수진의 딸 역할, 진아 역할을 맡았던 주예린 배우인데요. 주예린 배우는 윤가은 감독님의 두 번째 장편인 우리 집에서 가장 막내 아이로 나왔던 배우이기도 합니다. 배우분에 대한 얘기를 또 여쭤보기 전에 그 역할, 진아라는 캐릭터의 대사들에 감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한텐 노는 게 제일 중요해요 라고 말한다든지 우리는 매일 화해할 일이 있다 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솔직하고 지혜로운 진아 캐릭터에게 반했거든요. 감독님께서 쓰신 대사들일 텐데 혹시 어린이 캐릭터의 대사를 쓸 때 좀 더 신경 쓰는, 공들이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감독님? 따로 공들이지는 않고요. 이 세상에는 솔직하고 지혜로운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너무 많고 정말 100분의 1도 안 쓰는 느낌이어서 뭐 실제 예림이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에서 이제 그런 안성기 선배님과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5년 넘은 친구 있어요? 저는 빛나하고는 5년이나 넘게 사귄 그런 친구예요. 네, 기억납니다. 예, 그러면 안성기 선배님이 할아버지는 안 본 지 5년 넘은 친구가 많아 이러시죠. 이게 정말 이 관점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5년이라는 세월을 맞아요.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그게 이제 그 대사를 넣은 건 부녀 간의 관점의 차이, 세대 간의 관 차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기본 베이스는 관점의 차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재미있는 대사기도 하고 그게 네. 두드러지는 대사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바라보는 시점에서의 어떤 5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희 나이에서 바라보는 그 똑같은 대상을 보고 생각하는 관점이 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 보여지는 차이 이런 거는 늘 너무나 신비롭고 재밌고 그게 늘 신비롭고 재미있는
있기도 하지만 어른들은 절대로 그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거. 그래서 더 신비롭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큰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속에서 이제 예림이 형이 뭐 5년 넘은 친구 있어요 이랬는데 바로 그 다음 날 할아버지 안 본 지 한 10년 넘은 친구 있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얼마 전에 제가 그 김밥을 사러 나갔는데 바로 저번 주에 네. 밤에 그 카드로 계산을 하고 김 두고 온 거예요. 어머, 맨몸으로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사시고 예, 두고 예. 결제만 하고. 김밥을 결제만 하고 집에 그냥 맨몸으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나갔네. 그래서 이제 다시 김밥을 찾으러 가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너무 어이없어 하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러니까 저희 아이가 예림이랑 동갑인데 저희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알고 결혼한 거 아니야? 어, 그렇지.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상황에 대한 관점, 뭐 인식 이런 게 그게 뭔가 불균질해서 더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아이 같은 리액션을 하다가 어떨 때는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로 되게 어른스러운 관점과 생각과 말을 하고 있어서 당황스럽게 하기도 하고 늘 그런 것 같아요. 따로 노력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너무 아이들은 보고 있으면 늘 신기한 것 같아요. 늘. 그럼 현장에서 주연 배우에게 놀라는 경험 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늘 윤관 감독님한테 이제 아역들을 추천을 받는데 굉장히 강력한 추천을 하셨어요. 윤관 감독님이 예림 양은. 네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었죠.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강추를 하는 거면은 얘는 뭐 여지 없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 1승 전에 미팅을 해서 1승 때 잠깐 나와요. 예림 양이 아주 잠깐. 오, 왜냐하면 이제 카메라에서 모습도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잠깐 보는데도 이 카메라에서 그냥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그냥 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렉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사는 느낌.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반응하고 그 반응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하고 다채롭고 이 친구가 굉장히 연기 감각이 타고난 친구구나. 그래서 윤관 감독님이 강추한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카시오페아를 찍는 때도 또 확인을 했죠. 이 친구가 우연이 아니구나. 지금 저게.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림 양이. 제가 일상도 눈을 크게 뜨고 예림 양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옵니다. 잠깐. 네. 그럼 감독님이랑은 두 작품을 같이 하신 거네요. 예림 양이. 네네네네. 네, 짧게 나오지만. 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여쭙고 싶은데요. 네. 그 신현식 감독님은 직접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그러면서도 또 빠르게 모르듯이 쓰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작인 조류인간의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터뷰를 읽으면서 좀 놀라기도 했는데 카시오페아의 경우에는 어떠셨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쓰셨는지 아니면 좀 어렵게 쓰셨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그냥 보통 그 정도 걸려요. 그냥 보통.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이요? 일주일 2주 동주도 일주일 와. 2주. 동주도 일주일 만에? 네. 인데도 그러니까 이 작업을 시작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른데 첫 씬의 첫 문장을 쓰면은 빨리 안 끝내면은 죽을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출근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고 뭐 하고 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게 사실 그냥 스타일의 문제예요. 사람 성격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뭘 하나 하려고 이렇게 펼쳐 놓으면은 빨리 이걸 끝내야지
다른 일을 하기가 힘들어서 막 이렇게 그 너무 오랫동안 뭐를 한 가지를 쓰면은 되게 힘들어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근데 작품마다 달라요. 작품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되게 빨리 쓸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 작품이 있고, 필연적으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작품도 있고, 사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빨리 쓰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카시오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조유진 작가랑 같이 썼거든요. 제가 처음에 유일하게 제가 처음에는 시작을 제가 안 한 시나리오인데, 이 조유진 작가랑 이제 이 작품을 구성하고 방향성을 잡고, 그러니까 이미 방향은 사실 다 정해놓은 상태여서 그렇게 뭐 엄청 오래 걸릴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의 경우에는. 네. 놀라운 소식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동주도 일주일 만에 아니 그리고 이런 이 작품 얘기가 하면은 사실 이게 괜히 오해를 받아서 욕을 먹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빨리 쓸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작품인데, 약간 동주 얘기를 조금 네, 드릴까요? 예를 해주세요. 들어서 제가 왜냐면 수업 때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윤동주 시인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정보가 있었고, 그 이준익 감독님하고 이제 기차에서 오면서 MT 갔다가 놀러 갔다 오는 기차에서 같이 기획을 한 거예요, 처음에. 기획을 네. 하면서 제가 감독님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독님 다음 주까지 쓸게요. 일주일 안에 쓸게요라고. 근데 제가 그 장담을 한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일주일 이상 걸릴 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동주 같은 경우. 왜냐하면은 시나리오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 인물의 물리적 동선과 심리적 동선인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고 엔딩에 어디에 도착했을 때 그 심리적 결과와 물리적 결과가 드라마적으로, 역사적으로, 시대사적으로, 뭐 종합적으로 어떤 의미가 딱 형성이 되면은, 그러면 사실은 글쓰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윤동주 시인은 그분이 후쿠오카 연구소에서 돌아가신 그 맥락이 그분의 개인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드라마적으로나 너무 선명하고 너무 명징해요. 그리고 실존 인물인데도 굳이 미화를 시킬 게 없을 정도로 되게 심플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내적인 면들이 이게 아주 다양한 분이 아니고 되게 선명한 분이에요. 100사람을 조사하면 100사람의 증언이 똑같은 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나리오 쓸 때 그 어떤 인물을 조사할 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네. 우리 배동미 기자님을 갖고 제가 시나리오 쓰려고 신의 21 어우, 기자분들을 취재하잖아요. 네. 다 다른 말이 나오겠죠? 다 다른 말. 이게 과연 한 사람 맞아? 이런 얘기가 100% 나올 거예요. 네네.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윤동주 씨는 그게 너무 이분이 갖고 있는 레이어가 너무 선명한 분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화적으로 저한테 너무 유리했던 거는 이분의 삶이 정확하게 공간적으로 시퀀스가 나눠져 있어요. 북한도 명동 시절, 뭐 연희정문 시절, 교토대 시절, 후쿠오카 형무소. 그러니까 이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 이분의 삶이. 그러니까 엔딩 너무 명확하고 이분의 캐릭터가 너무 선명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결과로 남긴 시가 존재하고, 시퀀스가 나눠져 있고 이러면은 사실은 그런 조건이 너무, 그러니까 그 충족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시나리오 쓰기에. 그래서 저도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독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도 일주일 만에 동주의 시나리오를 쓰셨다는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님하고 또 그 뒤로 각색도 많이 했죠. 그 뒤로도. 네.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어디까지나 초고 얘기고, 초고로 네. 영화 찍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각색, 뭐 윤색 이런 작업을 거치지만 어쨌든 네. 틀거리는 네. 일주일 만에 네. 근데 하셨다. 초고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네, 겸손하게 이야기하셨지만, 자, 네. 그러면 다음 아무튼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그 신현식 감독님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적인 것 같으면서도 항상 약간 환상적인 순간이 영화에 꼭 등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을 하자면 이번 영화에서도
수진이 알츠하이머 때문에 어떤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진아가 목소리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뭉클한 순간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인데 이런 것처럼 페어러브라는 영화에서도 마지막 장면이 그런 환상적인 순간이 있고 러시안 소설이라는 영화에서도 영화가 앞뒤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에 이야기가 약간 그런 이미지를 주고요. 그래서 항상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 환상적인 판타지적인 아름다운 느낌이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영화를 만드실 때 이런 환상적인 순간을 집어넣으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영화를 하는 목적과 이유가 네. 그러니까 제 영화의 엔딩은 사실 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프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게 멜로 영화든 전쟁 영화든 뭐든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이 세상의 부조리가 뭐지? 이 주인공 간의 갈등이 왜 생기지?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왜 생기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야. 혹은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일 거야. 그게 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페어러브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사랑을 안 했던 남자가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판타지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50년 동안 연애 못한 분들이 의외로 있을 수 있죠. 근데 자기 세상을 밖으로 안 나가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랑을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자기 바운더리를 벗어나 본 거예요. 벗어나 봤더니 맨날 카메라나 고치고 기계만 만지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그 원리대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세상 밖으로 나왔더니 내가 생각했던 원리대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고 좀 다르네. 그러니까 사랑을 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 순간 그걸 그러니까 판타지로 표현한 이유는 일종의 그 매트릭스 빨간 약 파란 약처럼 먹고 나서 우리가 매트릭스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몰랐다가 내가 사는 세상이 이게 아니구나. 늘 인물들을 그런 상황에 몰아 넣거든요. 제 작품은 다 그래요, 사실. 모든 맞아요. 작품들이. 예. 그래서 결론은 제 영화의 결론은 사실 다 그걸 포함을 시키는 거죠. 자기들의 일상, 자신들의 삶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는 상황에 늘 처해졌을 때 그게 다가 새로운 아니구나. 그게 다가 아니고 이게 아닐 맞아요. 수도 있고 결혼은 이게 아닐 수 있고 아빠와 나는 이게 아닐 수 있고 내 딸은 이게 아닐 수도 있고 내 삶은 이게 아닐 수도 있고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그런 부조리를 인식하는 순간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판타지스럽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카시오페아에서 묘사하는 이 판타지는 조금 그 전작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전작에서는 판타지를 정말 판타지로 했다면 이번 작품은 사실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묘사 자체는 지극히 현실적인 묘사인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현실에 없는 일에 대한 묘사가 아니고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진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진아의 목소리가 판타지처럼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이 영화에서 아버지와 인우라는 캐릭터, 수진이라는 캐릭터 모두 이제 자기 고백을 이게 아빠한테, 딸한테 자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한 적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림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엄마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영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판타지라기보다는 진짜 미국에서 이렇게 에세이 수업이나 이런 거 제목이 뭐 My Mom 뭐 이런 거를 진짜 발표하는 내용이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상황에 들어가 있으면은 굉장히 판타지 처럼 느껴지죠. 느껴지고 작용을 하는 거고 근데 묘사 자체는 지극히 이 각자의 인물에서 지금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묘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작품에서 스타일적으로 제가 추구했던 거죠. 지극히 현실적인 묘사로 지극히 비현실적인 분위기나 상황 묘사로 구성이 되게끔 해보자 였습니다. 네.
그 페어러브 안 보신 분들은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안성기 배우가 연기하는 형만이라는 캐릭터가 50대까지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봤는데 그 연애를 하게 되면서 자기가 항상 그 작업하던 카메라를 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작업대를 벗어나 보는 이야기이거든요. 그 영화에서도 판타지적인 순간이 등장하는데 이번 그 영화 카시오페아에서도 그런 판타지적인 현실에 발을 딛고 선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판타지적인 장면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좀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감독님 작품들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카시오페아로 돌아와서 좀 소소한 질문들 드리려고 해요. 어, 안성기 배우가 연기하는 이누 캐릭터가 되게 두어 번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성공한 사람에게는 습관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하면서 또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해야지만 살아있다고 느낀다라고 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인우에게는 그런 정해진 습관이 양치를 하는 건데 감독님께도 그런 루틴이나 뭐 리추얼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없고요. 이 얘기는 이준익 감독님 얘기예요. 대박. 그 선배, 성공한 선배 얘기는 이준익 감독님입니다. 안성 어, 그 인우 캐릭터가 말하는 성공한 선배가 선배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도 저기 선배님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이거 이준익 감독님 얘기라고 왼쪽 양말 신는 양말부터. 네. 그게 이제 전에 이제 사석에서 밥을 먹다가 아마 이제 복만대 감독님이 셨대요.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얼마 전에 복만대 감독님 영화를 보시고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 얘기 나한테 처음 하신 거다. 같이 밥 먹었을 때 이제 이준익 감독이 야, 너 집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와? 네, 그냥 나오죠.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냥 나오면 어떻게 매일 일상 의식을 하는 그 어떤 의식 같은 걸 해야지. 의식적으로 왼쪽부터 양말을 신는다고. 그래서 이준익 감독님 왼쪽부터 양말 신는 거는 이 사소한 행동이지만 왼쪽부터 신는 이 의식을 해서 하루하루 삶의 의미 부여를 하신다. 그래서 한때 대한민국의 모든 영화 감독들이 양말을 왼쪽부터 신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양말을 왼쪽부터 신어서 지금도 왼쪽부터 신고 있어요. 이 안 전혀 몰랐을 재밌는 이야기를 예. 네, 그 나올 것 같습니다. 종종 양말 신다가 네. 문득 생각나실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대사가 두어 차례 반복될 때 나에게는 그런 습관이 뭐가 있나 돌아보게도 되고 했는데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페어러브 그리고 러시안 소설 동주에 또 다른 또 공통점이 있다면 감독님께서 카메오로 출연하셨다는 점이죠. 근데 카시오페아에는 감독님의 모습이 나오진 않았고 대신 감독님 따님이 진아의 친구 역할로 잠깐 출연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 영화에 감독님께서 카메오 하지 않으신 이유도 궁금하고 따님께는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제가 이게 그동안 나왔던 이유는 사실 너무 저예산이어서 제가 절대 하고 싶어서 네. 했던 했던 게 아니고요. 네. 네. 저희 딸이 나온 거는 그 예림 양이랑 친구예요. 친구가 됐죠. 제 작품을 이제 같이 하고 뭐 하면서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제 아역들 같은 경우에 친구가 있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또래들이 같이 네. 있는 게 훨씬 뭐랄까 서로에게 힘이 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1승을 통해서 친구가 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했고 굉장히 어려운 연기였으면 저도 생각 못 했을 텐데 뭐 이 정도는 뭐 아주 어렵지 않으니까 하지 않을까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게 이제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되게 진지하게 또 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뭐 "너는 긴장 안 돼? 사실 나도 긴장돼." 막 이런 얘기하고 막 네. 막 연기에 대해서도 막 되게 진지하게 얘기 서로 하고 그래서 그게 아역들이 이제 성인 연기자라고 있으면 그게 약간 우리 삶은 일종의 롤 플레잉이잖아요. 네. 내가 여기 이 판에서 내가 막내구나, 애구나 아마 애로서만 이제 행동하고 역할을 할 텐데 또래가 있으면은 또 다른
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보면서는 그래 이렇게 친구가 현장에 아역들 같은 게 있어주는 게 좋은 면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죠. 네. 정말 그 두 분의 대화를 주변에서 엿들어보고 싶은 아우 재밌어요. 귀여울 것 같아요. 주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네, 답변이었어요. 네, 저희 한 10분가량 남았는데요. 네, 좀 진지하게 마무리를 하기 이전에 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가벼운 질문을 드리자면 이거는 감독님 언젠가 뵙게 되면 꼭 한 번쯤은 여쭤보고 싶었던 그런 질문인데요. 이번 작품 카시오페아를 비롯해서 동주, 로마서 8장 37절 같은 작품을 만든 그 감독님이 대표로 계신 제작사 루스 이소니도스의 뜻, 지금 감독님의 그 트위터 아이디로도 나와 있는 그 제작사 이름의 뜻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스페인어로 빛과 소리더라고요. 이 이름 어떻게 지으신 건지, 감독님 스페인어 하실 줄 아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전공이 스페인어인데 이제 학교를 졸업을 못했고요. 이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회사 이름을 스페인어로 짓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 근데 멕시코에 가면은 이 네. 루스 이소니도스 쇼가 있어요. 그 아즈텍 그 피라미드에서 이렇게 밤에 빛과 소리의 쇼를 해요. 피라미드 위에다 막 빛을 쏘고 그런 그 마야, 잉카 이런 그 문화재들이 있는 데서 밤마다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영화가 빛이랑 소리로 돼 있으니까 영화도 아, 예, 네. 사이트 앤 사운드죠. 예, 사이트 앤 사운드. 그러네요. 네. 예, 그렇게 그냥 해봤는데 이게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좀 네, 한번 발음해 주세요. 루스 스페인어 이스 전공. 루스 이소니더스 저 20년 넘었어요. 해본 지가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사이트 앤 사운드는 VFI라고 영국의 우리로 치면 영자원 같은 데서 발행하는 잡지인데 그게 사이트 앤 사운드인데 사실 이 감독님이 하신 제작사의 이름도 사이트 앤 사운드의 스페인어 버전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거의 마무리 발언쯤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방구석 일화를 출연하신 걸 제가 봤는데 동주에 대해서 직접 각본을 쓰신 동주에 대해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너무 좌절하지 말고 어느 정도 저항해도 좋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작품이라고 직접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 작품 카시오페아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가족이나 아니면 그의 곁에 있어주지 못한 이노와 같은 부모 혹은 뭐 앞만 보고 달렸던 수진과 같은 젊은 장년층 등 여러 사람들이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 영화가 어떤 관객분들에게 가닿길 바라는 마음이신지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당연히 모든 분들에게 가닿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두드러지게 영화로 했지만 저는 이것도 사실 모든 관계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안성기 선배님이 그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늘 누군가의 빚을 갚아주고 있고 또 누군가 내 빚을 어디선가 갚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거는 늘 서로 어떤 필요에 의한 관계라고만 생각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남편, 와이프.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난 훨씬 편한데 왜 안 해줘?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이걸 안 해줘? 늘 우리는 그런 어떤 그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하잖아요. 관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근데 그 관계라는 거는 그걸 조금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 딸이 태어났을 때 든 생각이 이 영화의 대사에 있는데 수진이가 있어서 아빠한테 딸이 있다라는 대사가 그 제가 하는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내 딸이 태어난다고만 생각했지 내 딸이 존재해서 나의 존재가 바뀐다, 나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생각은 태어나기 전까지는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딸이 태어나서 저희 딸을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빠구나. 얘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네.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너무 과도한 부채 의식이나 이런 거는 에서 조금 자유로워져도 되지 않을까. 음. 그런 관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조금 좀 더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시오페아라는 작품이 저 북극성을 봐. 저걸로 길을 찾아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옆에서 밝은 별자리를 보다 보니까 북극성이 보고 길을 찾게 되는 거지. 음. 누군가 지시를 해서 저걸 찾아가라고 억지로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관계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을 찾게 하는 여러 가지 힌트들을 주고 존재만으로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줘서 어떤 말과 행동을 줘서가 아니고 존재만으로 나의 정체성을 바꾸고 내 방향성을 바꾸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게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관계인 것 같아요. 뭔가 박수 치고 싶어요. 네. 크크크. 크크크. 정말. 영화의 대사들, 장면 다시 떠오르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감정만큼이나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의 감정도 전해졌던 게 화면 위로 색깔의 하트 이모지들이 떠올라서 많은 분들이 듣고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예. 보이시나요, 감독님? 예, 제가 하트를 못 받아요. 네. 네. 방금 아래 아, 빨강, 보라 하트들이 막 떠오르고 있어요. 예, 봤어요. 네. 네, 뒤늦게 봤습니다. 네네,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 오늘 거의 1시간 정도 카시오페아 그리고 최근에 뭐 근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트위터 스페이스라는 방식으로 청취자분들, 관객분들께 인사드린 소감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카시오페아 6월 1일 개봉합니다.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이렇게 조금 새로운 환경에서 또 이렇게 소통하니까 낯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군요. 네. 그러면 아마도 신현식 감독님은 1승 때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1승 때는 더 잘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봤으니까. 다음에도 나와주세요. 네네. 1승 때 꼭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되게 이게 약간 그 노래방에서 1분 남았을 때 부를 노래 생각나는 그런 기분처럼 네. 이제 1분 남으니까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이 드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다음 방송 예고를 하고 방송을 마쳐야 하는데요. 저희 다음 스페이스는 그 6월 2일 김혜리의 랑데부로 돌아옵니다. 크고나라 감독의 신작 영화인 애프터 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방송 들으셨던 분들 다음 방송에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굿밤 감사합니다. 되세요.